눈으로 본 건 금방 잊혀지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잊지 못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광주에 살고 계시는 고모 댁에 놀러 가게 되었죠. 고모는 유계동 근처에서 조그만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고모부와 고모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지라 항상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가가 아니라 일을 도와주러 가는 편이었죠. 그래도 고모부와 고모가 정말 잘 챙겨주시는 편이어서 고모 댁에 갈 때는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4시간 정도 걸려 고모 댁에 도착했고 짐을 풀고 나서 고모가 준비해준 음식으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때 고모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사실 고모 아시는 분이 장례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3일 정도 급하게 상조 도우미를 구한다고 시간 괜찮으면 알바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시급은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셨고 하는 일은 기본적인 음식 서빙과 청소라고 하셨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라 꽤 길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서 할만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 대학생이라 용돈이나 벌자 싶어서 고모에게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부모님은 댁에 계시고 저와 고모는 오전 9시까지 광산구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죠. 큰 규모의 인원도 많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차가 없으면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아무리 간단한 일이지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했죠. 장례식장에 들어가니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분이 오셔서 블라우스와 검은색 긴 바지 그리고 앞치마를 건네시더군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곳은 소규모 사업체라 유가족들이 대부분 3일장을 치른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3일만 도와주기로 했으니 알겠다고 하고서 고모와 저는 서둘러 음식 세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조문객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고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그런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고인의 딸이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시쯤 돼서 조문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고모는 음식 서빙을, 저는 신발 정리와 조문객들이 먹은 음식들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일을 하다 화장실이 급해서 고모에게 이야기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밖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렸죠. 그리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말을 했나 봅니다. 저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잘 죽었다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분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고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그 여자는 상주였던 고인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장례 준비를 할 때 제 또래가 상주를 맡고 있어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니까 소름이 돋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일을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 여자는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조문객을 응대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고모에게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있을 때 사건이 터져버렸죠. 형사분이 찾아와 상주인 여자분을 데리고 나갔고 조문객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고 하더군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 고모에게 들었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 일반적인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의 내막은 고인의 딸과 관련이 있었죠. 그 집은 아버지 혼자서 딸을 키운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딸이 시집갈 나이가 돼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반대를 하신 이유가 그 남자 발목에 전자 발찌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딸은 막무가내로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했고 아버지가 끝내 반대하자 딸은 남자친구를 시켜 아버지를 죽여달라 부탁을 한 거였죠. 치밀하게 계획을 한 탓인지 사고사로 종결되었고 장례를 치르던 중 남자친구가 자수를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고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기 어려웠지만 정말 씁쓸하더군요. 혼자서 힘들게 딸을 키우셨을 텐데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루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딸은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으면 하네요. 만약 그 남자가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섬뜩하고 무섭더군요. 고모 댁에 갈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화장실에서 들었던 여자의 말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때는 6년 전 7월에서 8월 사이로 기억합니다. 저는 친구와 둘이서 전남 곡성에 있는 강빛마을 펜션을 방문했었죠. 규모가 꽤 큰 펜션이고 현재도 영업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펜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수십 개가 되는 별채를 개인이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내고 펜션 한 달 살이도 할 수가 있었죠. 저희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터라 개별 이용을 예약하고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펜션에 들어가 짐을 풀고 좀 쉬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짐만 풀고 곧장 나왔죠. 친구 차를 타고 곡성 기차마을도 구경하고 레일 바이크도 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별탈 없이 지나갔고 다음날 10시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모자와 선크림 그리고 긴팔 긴바지 온몸에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됐죠. 강빛마을 뒤편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고사리가 많다고 친구가 나무를 캐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쪽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같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일반 등산 코스가 아니고 평범한 길에 양옆으로 잡초들이 무성한 길이었죠.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었을 때 친구가 말하더군요. 와, 여기 진짜 많다. 친구가 서 있던 사방으로 고사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둘이서 나무를 한참 캐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죠. 친구와 저는 뒤를 쳐다봤더니 알록달록한 나시티를 입은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왼손에 삽을 들고 오른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나무를 캐러 온 것으로 보였죠. 저희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캐면서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여자 둘이서 왔는지 시집은 언제 가려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고 저도 그 당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친근하게 대답했었죠.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났고 저희들은 허리도 아프고 더워서 펜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서울에 있는 소녀 생각이 난다면서 밥 한 끼만 먹고 가라는 겁니다. 네? 어디서요? 할머니 댁은 여기 근처라고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죠. 그때 심정은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희들은 할머니를 따라갔고 조금만 가면 되기라고 했던 말과 다르게 생각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0분이나 걸렸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차로 할머니를 모시고 갈 걸 하는 후회도 들었죠. 할머니 댁은 낡은 주택집이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큰 방 2개의 주방이 딸린 구조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고 저희가 몇 년 만에 들린 손님이라고 하던데 그동안 대화 상대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친구는 짧지만 말동무라도 해드리자 생각했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원래 저희는 1~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가려는 생각으로 따라온 건데 어쩌다 보니 저녁 시간까지 있게 된 거죠. 할머니와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펜션으로 출발하려고 생각했고 할머니를 도와 저녁 밥상을 차렸죠.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은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할머니는 후식까지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펜션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도 있고 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까지 져버리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방 하나가 남는다고 하룻밤 묵고 다음날 일찍 가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도 차려주고 방까지 내어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결국 저희들은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할머니가 치근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 9시쯤 할머니는 먼저 주무신다고 하셨고 출출하면 먹으라고 고구마와 맥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술 한 잔 먹어본 적 없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친구와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가 하는 말은 고구마만 주셨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맥주까지 가져다 주시니까 이상하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게 왜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아니 생각해봐. 할머니가 혼자 지낸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 근데 할머니가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만에 온 손님이라는데 집에 맥주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좀 이상하긴 했지만 혹시나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술을 못하는 편이라 맥주 한 캔을 둘이서 나눠 마셨고 오전부터 펜션에서 나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너무 힘들었죠. 거기다 맥주까지 마시니까 누우면 기절할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잠이 들었고 그날 새벽 섬뜩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나는 거였죠. 처음에는 친구가 잠꼬대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뿌리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죠. 손 두께가 분명 남자 손이었고 굉장히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소리라도 질러야 할 정상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경직되고 눈만 감고 있게 되더군요. 그때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고 저도 덩달아 일어나게 됐죠. 어두운 상태라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남자 2명이 서둘러 방을 나가더라고요. 할머니는 비명을 듣고 방으로 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였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상한 말을 한다고 엄청 화를 내시는데 저희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됐을 건데 친구와 저는 쫓겨나듯이 할머니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펜션으로 그냥 가려다가 분명 누가 들어왔다고 확신에 차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분이 와서 저희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밖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본 건지 집 밖으로 나와 경찰분에게 음료를 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소녀 같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 밥도 주고 잠까지 재웠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찰분이 저희를 보고 뭔가 오해한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할머니 혼자 20년을 넘게 살았고 예전에는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 간 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신고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경찰은 인적사항을 적고 나서 저희들을 펜션으로 태워줬습니다. 누가 침입했는지 조사는 해보겠지만 CCTV가 없는 위치라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에서 내렸죠. 그 사건 있고 나서 기분이 영 찜찜했지만 그래도 여행을 왔으니 계획대로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여행 마지막 날 할머니를 처음 봤던 곳, 나무를 캤던 근방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할머니를 보게 됐죠. 알록달록 무늬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보였던 겁니다. 할머니 옆에는 여성분 셋이 모여있고 할머니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마치 며칠 전에 저희 모습과 흡사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는 저희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고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여성분에게 다가가 말했죠. 저기요, 혹시 할머니가 집으로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놀라면서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소름 돋는 말이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말고 운 좋게 도망갔으면 하늘을 감사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희와 그 여자 일행은 기겁을 하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죠. 그렇게 친구와의 여행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됐고 경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건은 미종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염색을 한 것처럼 진한 검은색 머리였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고 섬뜩합니다. 여자들만 집으로 유인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 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때는 10년 전쯤 겪었던 실화입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던 경험이었죠. 저는 10년 전 부모님과 함께 4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에 101동부터 시작해서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죠. 오래돼서 낡고 보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신혼 때부터 거주했던 곳이고 제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던 곳이라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사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마트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족하며 일을 했었죠. 그날도 마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양념장 코너가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아주머니는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마트는 처음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주 이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제 앞으로 어디서 많이 본 아주머니가 걸어가셨죠. 신기하게도 아주머니는 제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셨고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좀 전에 마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였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저는 101동 같은 라인의 3층에 살고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 집으로 올라갔죠. 아주머니는 이삿떡을 돌리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점점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반찬까지 해서 줄 만큼 서슴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날을 보내던 중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었죠. 저희 아파트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리실 앞에서 조그만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들이 있으면 무료로 나눔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만 참여하는 거라 인원이 적고 물건도 많지 않았지만 유독 엄마는 행사 때마다 나가곤 하셨죠. 엄마는 나눔 행사 구경을 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친구랑 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제게 어울리는 가방이 있다고 하면서 빨리 관리실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방이라도 남이 사용했던 건 좀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안 오면 후회할 거라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시나 싶어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건 누가 봐도 알만한 명품 가방이었는데 그때 생각은 무료 나눔하는 데서 누가 명품 가방을 가져다 놓겠냐는 의문이 들었고 설령 가져다 놓았다고 해도 진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가방이 진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가져다 놓은 건 201호 아주머니라고 하더군요. 가방의 주인은 아주머니 딸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해외에 있어서 쓰지 않는다고 나눔을 한 거라고 말했죠. 뭐 저야 가방이 생겨서 좋긴 했지만 아주머니 딸이 국내로 돌아와서 가방이 없어진 걸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았죠. 한 달 정도 지나 집 근처에서 우연히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근처 커피숍에서 차 한잔을 하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딸 생각이 난다면서 아주머니 딸도 제 또래라고 하더군요. 국내에 들어오면 소개해주겠다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으로 걸어가는데 나눔에서 줬던 가방이 마음에 안 드냐고 왜 안 들고 다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따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것 같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딸에게 이미 허락을 받고 나서 내놓은 물건이고 딸도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했죠. 오히려 안 들고 다니면 기분 나빠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시길래 앞으로 잘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닿았을 때 아주머니가 줄 게 있다고 잠깐만 들렸다 가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딸이 지냈던 방으로 보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옷장문을 열더니 이 옷 저 옷을 꺼내 제 몸에 맞춰보더군요. 어리둥절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주머니는 방문을 닫아주면서 옷을 입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예의상 옷을 입어봤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엄청 만족을 하시며 옷들과 신발까지 챙겨주시더군요. 새 옷은 아니지만 한두 번밖에 입지 않은 듯 보였고 일반 브랜드가 아닌 명품 브랜드라 그냥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저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우리 딸 같아서 그런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옷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챙겨주셨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딸이 한 번밖에 쓰지 않았다고 주신 립스틱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덕에 대학 졸업 때까지 잘 입고 다녔죠. 너무 감사해서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선물이라도 꼭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부모님이 싸우셨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엄마가 제 옷을 꺼내 정리를 하고 있었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까 이 옷들 당장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201호 아주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로 이사 오기 전 딸과 둘이 살고 있었고 딸이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죠. 월급을 받으면 옷과 신발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고 아주머니는 딸에게 늘 잔소리를 했다고 하셨죠. 화가 난 아주머니는 딸이 나가지 못하게 머리를 삭발시켜 버렸고 방 안에 CCTV까지 설치해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주머니는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아주머니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딸이 사망한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가 반찬을 갖다 주려고 아주머니 댁을 찾았는데 거실 한켠에 있던 영정 사진을 받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급히 사진을 숨기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엄마는 당황스러워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오자마자 아주머니에게 받은 옷들을 정리하고 있던 중 제가 들어왔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몇 년간 고인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옷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아주머니가 건넨 립스틱인데 아침마다 그걸 사용했던 저를 생각하니 너무 섬뜩하더군요. 그 사건 있고 나서 반년 후 이사를 하게 됐고 현재 그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고인의 옷과 신발을 신고 살았던 몇 년을 기억하면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따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고인이 된 딸을 회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아파트가 있는 근방을 지나갈 때면 혹시나 아주머니를 마주칠까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네요.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33살 때 겪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현재는 38살, 벌써 5년이나 지났고 믿기 힘드실 수 있지만 거짓없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저는 울산에서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셨고 제가 지방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죠. 사실 친구와 함께 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려는 계획이었고 울산 쪽이 자동차와 조선업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결국 직업 소개서는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고 20대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뒀던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으나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해보자는 다짐으로 노가다부터 택배 상하차, 돈이 되면 뭐든지 열심히 했었죠.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냈고 힘든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탓인지 젊은 나이에 당뇨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오히려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었죠. 문득 울산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구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구미 쪽은 제조업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장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생산직 라인에서 근무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제가 알아본 곳은 직원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휴대폰 제조업 회사였고 운 좋게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전에는 몰랐는데 휴대폰 제조업 생산직은 90% 이상 여자만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가다 남자도 채용한다고 하던데 남자는 자재관리나 아니면 힘쓰는 일을 시킨다고 들었죠. 첫날 출근해서 제가 맡은 업무는 공정검사를 하는 일이었고 단순히 분량을 체크하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해봐서 비교적 쉽게 느껴졌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태수씨, 잠시만요. 저를 부른 건 작업 관리자였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뛰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면담 요청을 해서요. 지금 사무실로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곧장 사장님이 계시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면접 볼 때 한 번 뵙고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입사 첫날 다시 보게 된 거죠. 사장님은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몇 가지를 묻더군요. 여자친구는 있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은 잘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군대 운전병 출신에 20살부터 면허를 따서 운전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예, 운전은 밥 먹듯이 해서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를 보고 현장직보다 수행기사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스케줄에 맞춰 운전해주고 각종 심부름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급여도 생각보다 많아서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기사 일을 하게 됐고 사장님 출퇴근 그리고 각종 모임 때 운전을 했죠. 그날 저녁 사장님이 친구들을 만나는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사장님을 횟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횟집으로 태우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다 시간보다 30분 일찍 횟집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과 친구 번호로 보이는 남자가 횟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횟집 앞으로 차를 이동시킬까 생각했지만 모임도 안 끝났는데 시간보다 일찍 가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냥 차에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사장님과 친구분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사장님을 손으로 밀었고 사장님은 바닥에 쓰러지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 횟집으로 뛰어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사장님은 괜찮으니까 차를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도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태수씨, 내가 자네를 왜 수행기사로 뽑았는지 아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는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사장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고 집 앞에 닿았을 무렵 사장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태수씨, 돈 벌고 싶지 않나?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생각하고 말해줘요. 지금부터 5일 뒤 사장님이 부르면 차를 끌고 나와 시키는 대로 하면 현금으로 3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내 말을 해주지 않았죠.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3억을 받게 되면 빚도 청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장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웃으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휴대폰이었고 앞으로 이 전화로만 연락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일 뒤 약속날이 됐고 사장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을 겁니다. 그제서야 사장님 연락이 왔고 성종동에 있는 참치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차를 끌고 가게에 도착하니 사장님과 저번에 싸웠던 친구분이 있는 겁니다. 두 분은 같이 차에 올라탔고 2차 장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차는 어디로 모실까요? 태수씨, 문자로 알려줬잖아요. 얼른 갑시다. 사장님 말을 듣고 문자를 확인했더니 구미 산동읍에 있는 폐차장으로 가달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이 차를 폐차장으로 가달라니 점점 안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사장님과 친구분은 뒷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걱정을 하면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시간에 폐차장으로 가는 거지? 3억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건데 진짜 미치겠네.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목적지까지는 가보기로 생각했죠. 30분 정도 걸려 폐차장에 도착했고 저는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폐차장은 불 하나 없이 어두운 상태였고 여기서 차를 세우니 사장님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한잔 하자는 거야? 그때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거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렇게 두 분은 차에서 내렸고 잠시 후 사장님이 다시 차로 오셨습니다. 태수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돈 벌 수 있으니까. 태수씨는 지금부터 밖에 있는 저 사람을 차로 칠 건데 사고사로 처리할 거고 구속 안 되게끔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내 말 이해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사장님은 차에서 내렸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도망을 갔죠. 한참 뛰어가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도착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날 일찍 경찰서에 찾아갔죠.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경찰은 피해 사실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없지만 회사 사장님이 친구를 죽여달라 부탁을 했고 제가 범죄에 연루될 뻔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녹음본이나 증거 문자가 있냐고 물었는데 폐차장으로 가달라는 문자만 있고 살인하라는 건 차에서 직접 들은 얘기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범죄 사실이 없어 경찰에서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은 자유인데 기본적 증거가 없으면 사건 진행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녹음을 꼭 하라는 말을 하고 이야기를 끝냈죠. 그 길로 구미 생활은 끝내고 염치 없지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힘든데 그 상황에 어떻게 녹음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유독 저에게 친절했던 사장님인데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뒷자리에 누가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식은땀까지 납니다. 정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무서웠고 뉴스 기사까지 났던 섬뜩한 사건입니다. 20대 중반, 저는 춘천에서 셀프 세차장 일을 할 때였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였는데 친한 형님이 가게 사장님이라 그 덕에 편하게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프 세차장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혼자서 세차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간혹가다 비용을 들여 저희에게 맡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날은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예약받아 형님과 둘이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나니 오후 8시쯤 됐고 손님이 9시쯤 가게로 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런데 손님의 일이 있으신지 10시가 넘어 가게로 찾아오셨고 저는 차키를 드리고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더라도 셀프 기계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 오거나 새벽에 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퇴근 준비를 끝내고 10시 30분이 다 됐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차종은 오피러스라고 연식은 좀 됐지만 나름 고급 세단이었는데 세차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형님에게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검은색 승용차에서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지폐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앞전에 세차장에서 조그만 화재가 생겨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유독 타는 냄새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차장을 몇 번이나 확인하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원인은 그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차장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며 그 남자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냥 가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금액 미달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동차 뒷자리 문을 열더니 실내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 뒷좌석이 물바다가 되고 나서 그 남자는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다음날 출근해서 형님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설명했더니 한참 생각하다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야, 혹시 뒷자리 이상한 거 없었어? 형님 말은 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 당황스러워서 자세히 못 봤는데. 형님은 그냥 떠도는 괴담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끝냈죠. 그 일이 있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한눈에 봐도 제가 일하고 있는 세차장 건물이 확실했고 그 남자가 세차장에 방문할 시간까지 비슷하더라고요. 10시 40분경 뒷자리에 묻은 피를 지우려고 방문했다는 글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남자의 범행 수법이었는데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송 중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 남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바닥에 내리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름통과 장갑을 구매하고 주유소에서 기름까지 산 뒤 사망한 아내를 태우고 산골 빈집으로 향했다고 했죠. 남자 직업이 부동산 개발 쪽이라 빈집을 찾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기름을 부어가면서 3시간가량을 불태웠다고 했죠. 시신 일부는 근처 계곡에 버리고 나서 차 뒷자리에 묻은 피를 지우고자 세차장에 왔던 겁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 사람인지 악마인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살인을 입증할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시신 없는 살인이 될 뻔했으나 다행히도 아내를 불태운 빈집에서 담배 꽁초에 묻은 혈흔이 발견됐고 국가수 감식 결과 아내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형님과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한동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날 형님이 할 말이 있다고 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사실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2주 전쯤인가?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 기억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하니까 본인이 일주일 전 밤늦게 방문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나는지 묻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길래 나는 모르겠다고 알바생이 본 것 같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너를 계속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너가 밖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한 가지만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날 자기 번호판 봤냐면서 너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끊었어. 이 사람이 너가 봤던 그 남자 맞지?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섬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만약 번호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면 또 다른 범행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형님과 저는 검은색 고급 세단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놀라 차를 유심히 살펴봤죠. 형님 말대로 차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흔적이나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셀프 세차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재 세차장 일은 그만뒀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디서 타는 냄새만 맡으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하고 아직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울산에 거주할 때 겪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저는 울산 동구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협력업체 하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업종이라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친 편이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팀 사람들은 유독 기가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업은 5시에 끝나지만 작업복을 갈아입고 씻고 나면 6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한참 출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형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태지 형님과 호수 형님 두 분과 회사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태지 형님이 믿기 힘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은 데가 있어서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된다고 비밀 지키겠다 약속을 하면 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약속을 받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형님은 일주일 전 아는 지인 소개로 방어동에 있는 어떤 빌라를 방문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안에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판돈이 정말 컸다고 했죠. 태지 형님은 재미삼아 50만원 정도로 시작했고 20분도 안 돼서 700만원이나 따셨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삼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관심 있으면 가보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옆에 있던 호수 형님이 관심을 보이길래 얼떨결에 같이 가게 됐죠. 방어동에 있는 빌라 건물이었는데 들어가기 전 태지 형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빌라에서 나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희 보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문 앞에서 소지품 검사와 주민등록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휴대폰도 반납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죠. 최소 30만 원부터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현금을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구경을 한다고 했고 형님 두 분은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고 나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형님들은 섰다를 쳤고 새벽 2시쯤 빌라에서 나오게 됐죠. 두 분 다 손해는 보지 않으셨고 각자 200만 원 정도 따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호수 형님은 결근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집안일이 있다거나 또는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한 달에 10일도 출근하지 않던 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당직이라 크게 말은 없었지만 결근이 잦으니 팀장님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결국 호수 형님은 조선소를 그만두게 됐고 간혹가다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져 간간무소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일을 하다 팀장님이 저를 불러 호수 형님 소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호수 형님 가족이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팀장님께 전화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진작 그만뒀다고 말하니까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지인을 통해 호수 형님 근황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까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디서 잘 지낼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같은 팀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태지 형님이 좋은 곳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섰다 도박장이었고 동생은 한참 돈을 따다 한 방에 돈을 잃어 너무 아쉬웠다고 했죠.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남자가 동생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지장을 찍으면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더군요. 이자 한 푼 없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라 동생은 순간 혹했지만 아래 적힌 글을 보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걸어야 하는데 담보 조건이 집이나 자동차도 아닌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동생이라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섬뜩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태지 형님인데 소문나면 절대 안 된다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사람이 동생에게도 알려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혹시 몰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물어보니 이미 알고 있지만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비밀이라 생각하고 다들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태지 형님을 찾아가 왜 그런 곳에 발을 들이게 만드냐고 하고 싶으면 형이 먼저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태지 형님은 할 말이 있는 듯 퇴근 후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날 저녁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사실 태지 형님도 재미삼아 게임을 시작했고 점점 욕심이 나서 큰돈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돈을 잃게 됐고 신체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빌린 돈까지 모두 탕진을 했다고 했죠. 갚을 방법이 없자 형님은 울면서 신체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100만 원씩 차감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태지 형님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됐고 현재 빚을 갚는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호수 형님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근이 많아진 것도 도박에 빠져서 그런 거고 호수 형님도 분명 돈을 빌렸을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는 돈을 잃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했죠. 아니 형님, 그걸 알면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어차피 그런 서류는 법적으로 효과도 없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더니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할 거고 법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진작 신고했을 거라 하더군요. 오히려 이 상황에 신고하면 저까지 도박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그 빌라는 도박장 외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이라 호수를 옮겨다니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마다 도박장 위치가 다르고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하고 있어서 신고해도 잡기 힘들 거라 하더군요. 결국 태지 형님은 돈을 다 갖고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2번 다시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 말했죠. 벌써 1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요즘은 더욱 치밀하게 운영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 빠지게 되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단순 게임이 아닌 목숨까지 걸고 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호수 형님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라 들었고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 살면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경험했고 만약 저도 도박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섬뜩합니다. 지금부터 9년 전쯤 겪은 일이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현재 50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전농동에 있는 노숙인 요양 쉼터에서 근무 중이죠.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며 많은 노숙인 분들을 만났고 좋은 추억도 쌓았지만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노숙인 쉼터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남편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키우려니 눈앞이 캄캄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경력 단절은 물론 나이까지 있어서 식당 말고는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고 운이 좋았던 건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서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취득했지만 복지사로 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젊은 20대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서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복지 분야가 있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또는 제가 일하는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40대 중반이란 나이에 노숙인 쉼터에서 복지사로 일을 하게 됐죠. 이곳은 말 그대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 지낼 곳이 없는 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큰 사고까지 심심치 않게 일어났죠. 저희 시설은 6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데 유독 사이가 나쁜 김씨와 박씨 아저씨가 계셨어요. 얼마나 앙숙이었냐면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욕을 하고 좀 심하다 싶은 날은 서로 주먹질까지 했었어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 입소자분들이 말리는 게 일상이었고 경고를 수차례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저씨들 때문에 쉼터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는 눈치라 김씨나 박씨 아저씨에게 다른 쉼터로 옮겨준다고 제안을 해봤지만 싫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두 아저씨가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입소자 분들끼리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본인들끼리 내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씨 아저씨가 내기에서 지게 됐고 그 일로 말다툼을 하다 박씨 아저씨를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려 싸움은 종료됐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아저씨들은 정신과에 상담을 받았는데 김씨 아저씨에게 조울증이 발견됐고 치료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두 아저씨가 떨어져 있으니 싸울 일도 없었고 쉼터에 계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두 아저씨의 사이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김씨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시간은 점심을 먹고 난 후니까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 박씨 아저씨는 외출을 했던 날이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라 산소에 다녀온다고 했었죠. 쉼터 규칙상 외출을 하려면 외출증을 끊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박씨 아저씨는 오후 4시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5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병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박씨 아저씨가 위독한 상태라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출혈이 많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박씨 아저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박씨 아저씨는 산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2시쯤 쉼터로 향하던 중이었죠. 쉼터로 향하는 길에는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3명 정도 서 있으면 비좁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어요. 박씨 아저씨는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때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올 때쯤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흉기로 2차례나 옆구리를 찔렀고 박씨 아저씨는 그대로 쓰러져 한참을 누워 있었다고 하셨죠. 결국 지나가는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죠. 박씨 아저씨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6개월 전 병원에 입원한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5일간 휴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가 5일 동안 쉼터 근처를 서성이다 돌아갔고 휴가 마지막 날 박씨 아저씨가 외출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골목 입구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골목으로 들어오는 박씨 아저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지만 시민의 도움으로 반나절 만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보여준 CCTV를 보고 그때서야 인정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김씨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범행 이유가 박씨 아저씨 얼굴이 웃기게 생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시비를 걸었던 이유도 얼굴 때문이라고 했죠. 결국 박씨 아저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당시 김씨 아저씨는 구속이 됐지만 조울증이 심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현재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9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박씨 아저씨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온다며 웃으면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아버지와 같은 날에 아들도 사망했으니 더욱 안타깝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현재는 새로운 입소자분들이 많아져 그 사건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르네요. 5년 뒤에는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지만 제 기억 속에서 박씨 아저씨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